안녕하세요. 벡터 코리아에서 컨설팅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승훈입니다. 올해 저희 벡터 컨퍼런스 2020은 코비드-19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세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UNEC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저희 벡터와 벡터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현재 오토모티브 챌린지인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법규들을 만족하기 위한 프랙티컬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벡터 컨설팅에 대한 소개입니다. 벡터 그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토모티브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엔지니어링 툴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전 세계에 한 3,00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 서비스는 트랜스포메이션, 트러스트, 테크놀로지, 트레이닝이라는 항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컨설팅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 가지고는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에피션시 또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오늘 주제이기도 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돼 가지고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스 엔지니어링 관련된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트러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펑셔널 세이프티,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관련해서 테스트 메소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는 펜 테스트, 서플라이 오딧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오토사와 아키텍처 서포트, 특히 프리비전을 통한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트레이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트레이닝이나 컨설팅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토모티브 현재 챌린지인 사이버 시큐리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UNEC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챌린지가 일단 생기게 된 현재 상황을 보면 결국은 ACES,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죠. 오토노미, 커넥티비티, 이모빌리티, 서비스의 약자를 표현한 건데요. 결국 자동차의 이제 첨단화에 따라서 차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지고 또 그 소프트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인터페이스들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들의 특히 외부 인터페이스의 증가는 결국 사이버 어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요. 결국 이런 사이버 어택을 통해서 여러분 차량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해킹을 통해서 어떤 하자드 케이스, 특히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자드 케이스를 이끌어내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이 리스크는 사실은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증가나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하면 더욱더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이 사이버 시큐리티 이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기능에도 영향이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차량에서의 세이프티에 대한 연결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UN에서 레귤레이션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UNEC라고 해서 유럽 경제연합회, UN 산하의 경제연합회에서 관련된 법규들, 차량과 관련된 어떤 공통적인 법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법규 중에 하나가 에미션 관련된 규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관련된 규제들 관련해가지고 사건을 최근에 한번 보면 폭스바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어떤 연비 배출 관련된 부분에 조작을 해서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법규들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UNEC라고 하는 곳에서. 자,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법규가 이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법규가 기존부터 논의가 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6월 달에 이 해당되는 법규를 승인해서 발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사이버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법규가 제정된 이유는 뭐 사실 여기 기사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차량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의 증가 그리고 또 사이버 어택의 증가, 사이버 어택의 증가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필요하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타임라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날 사실은 레코멘데이션이 제정이 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중간에 어떤 테스트 페이즈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 결국 2020년 6월에 올해 6월에 WP29라고 해서 UNEC의 레귤레이션을 제정하는 그런 워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당되는 법규에 대해서 발효하기로 승인이 나서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럼 UNEC 레귤레이션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규가 바로 발효가 되게 되고요. 이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하면 2022년 7월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OEM에서 완전 새로운 신차, 완전 신차입니다. 새로운 신차를 이제 유럽에 판매를 하려고 하면 UN 레귤레이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레귤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형식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타입 어프로브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 UN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EC 레귤레이션하고 또 EU 레귤레이션들이 있는데 어떤 레귤레이션들에 대해서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식 승인하는 것이 미국이나 우리 국내처럼 OEM 자체에 승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타입 어프로브 어솔리티라고 해서 이 형식 승인을 하는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승인하도록 또는 뭐 대행하는 이제 테크니컬 서비스들이 있긴 하는데 대행하는 기관에서 해당되는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OEM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서 타입 어프로브 어솔리티에다가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 7월 이후에 양산되는 완전 신차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OEM이나 또는 티어에서 개발하시고 하는 프로덕이 2022년 7월 이후 양산되는 프로덕이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만약에 아직까지 사이버 시큐리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관련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마일스톤이 2024년 7월입니다. 이때에는 이제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 7월은 완전 신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레가시 차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시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어떤 다른 변경이 있을 때에 반드시 그때부터는 사이버 시큐리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시 차량에도 적용이 받는 시점이 2024년 7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법규인 이제 155번, 156번입니다. 155번이 사이버 시큐리티 앤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관련된 법규이고요. 156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 앤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법규입니다. 이 두 가지 법규가 이 두 가지 타임라인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중요한 또 마일스톤이 바로 ISO SA 11434, 즉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죠. 계속 제정 중에 있었고요. 올해 DIS가 리리즈 됐고 내년 초에 파이널 FDIS를 통해서 퍼블리케이션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SO 21434를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 가지고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좀 프랙티컬한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21434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레귤레이션은 법규다 보니까 좀 이따가 관련된 법규 내용을 좀 설명 간단하게 드릴 건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상위 레벨의 리퀘어먼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리퀘어먼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된 그 리퀘어먼트를 디컴포지션해서 실제 프랙티컬하게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현한 것이 맞다라고 사실 이제 거꾸로 리퀘어먼트 대비 뭐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예,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2143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레귤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관련돼서 용어를 간단히 보면요. 먼저 155번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 가지고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시큐리티 자체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IT 보안이라든지 심지어 건물 보안도 시큐리티죠. 그러면 사이버 시큐리티는 뭐냐? 바로 어떤 사이버 피지컬한 대상에 대한 시큐리티, 차량의 경우에는 바로 차량 자체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 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안에 있는 텀즈를 봐도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Cyber Threats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onents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뭐냐?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 사이버 시큐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오가니제이션한 조직적인 뭐 프로세스라든지 뭐 리스판서빌리티, 거버넌스, 어택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뭐 이런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잘 디파인하고
것들을 구축한 것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시스테매틱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관련돼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어떤 어프로치를 할 때에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도 같은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도 시스테매틱 어프로치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이 시스테매틱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리퀘어먼트가 지금 레귤레이션에 있고 ISO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엔지니어링을 할 때에 시스테매틱 체계적으로 어떻게 뭐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통해서 어떤 결국은 워크 프로덕트들,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관련돼 가지고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엇이냐, 대상이 무엇이냐고 하면 SOP 이후에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뭐 오버디 에어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OBD를 단자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리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어떤 경우도 간에 그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경우에를 모든 병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뭐 소프트웨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파라메타를 체인지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디젤 사태 때 보면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인데 파라메타 튜닝을 통해서 인증을 받을 때는 뭐 A 모드로 하고 그 후에는 다른 모드로 동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한 레귤레이션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법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항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하고 타입 어프로벌에 대한 리퀘어먼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레귤레이션의 적용 범위는 패신저카, 밴, 트럭, 버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차량들이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고, 이제 프로세스는 결국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떤 서티피케이션을 또 받도록 돼 있어요. 먼저 서티피케이션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제 개발된 차량에 대해서 타입 어프로벌, 형식 승인을 받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CSM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리퀘어먼트, 즉 프로세스 관련된 리퀘어먼트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비이클 타입 어프로벌을 위한 비이클 리퀘어먼트가 존재합니다. 다음자 같은 경우는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아이덴티피케이션 리퀘어먼트라고 해서 RxWin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SMS, 즉 155번에 대한 프로세스 리퀘어먼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에 대해서 이 디자인 단계부터 이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고 매니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구축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스크를 계속 매니지하고 또 테스팅을 통해서 베리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설계 단계에서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차량의 entire life, 즉 차량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 폐기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전부 다 포함해서 홀 라이프 동안에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도록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를 위해서 사이버 어택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이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런 어널리시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방법들이 효율적으로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지 새로운 또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사실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다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이버 시큐리티 취약점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하고 베리파이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엔타이어 라이프 동안에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에 구축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타입 어프로벌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인플레이스 제대로 동작을 해서 프로세스만 있고 프로세스는 뭐 따로고 엔지니어링 따로 이게 얘기가 아니라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맞게끔 차량이 개발됐는지를 사실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했으면 그 애널리시스들에 대해서 어널리시스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한 경감 방법이라든지 그 경감 방법들이 제대로 동작을 해서 했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팅 결과에 대한 에비던스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사이버 시큐리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항목을 봅니다. 보통은 디텍트하고 그리고 프리벤트하고 데이터를 포렌식하는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리포트가 되어 있는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타입 어프로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리퀘어먼트에 맞게끔 준비되어 있는 과정들을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새로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받게 되고요. 예, 썸즈인 경우입니다. 썸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썸즈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변경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결국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변경됐을 때 과연 주변의 어떤 시스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때 또는 소프트웨어 영향을 미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레귤레이션, 즉 차량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겠죠. 이슈들이 들어있고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텐데 이 소프트웨어들을 결국은 제가 이제 레귤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156번이잖아요. 현재 156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레귤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 레귤레이션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국은 차량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겠죠.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에미션 같은 경우는 규제는 83번이 되는데 83번 같은 경우에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예를 들어서 EMS,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 있겠죠. 결국은 EMS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어떤 스페시픽한 버전과 이 버전이 만족하는 레귤레이션에 대한 매핑을 요구하게 되고 그 실제 매핑이 제대로 됐는지 조작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RxWin이라고 해서 RX 즉 레귤레이션 대비 소프트웨어 아이덴티피케이션 매핑, 즉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R83번이다라고 하면 R83번의 레귤레이션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매핑하는 그런 요구 사항도 있게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실제 다른 타입 어프로벌 받은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향성을 해석하는, 특히 임팩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어떤 세이프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요구사항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어떤 위협에 대해서,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제 155번 같은 경우는 좀 더 포커스가 차량의 인비클의 아키텍처라든지 이제 그런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인터페이스는 중요하게 보겠죠. 본다고 하면 이 썸즈 같은 경우는 그거를 포함을 해서 IT 시스템 OEM의 백엔드까지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타입 어프로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고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 베이스로 해서 차량이 개발됐는지를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어떤 딜리버리 메커니즘이 인티그리티하고 어텐시티, 즉 데이터 소프트 패키지가 개발될 때부터 차량에 실제 다운로드 될 때까지의 순결성, 즉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OEM으로부터 받은 어텐티티가 출처잖아요. OEM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차량 안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확증하도록, 프로텍트하도록 그런 요구 사항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RxWin에 대한 핸들링, 요건 다음 장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오버디예요. 오버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경우에 만약에 이제 페일 났을 때 어떻게 해라, 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베리파이하고 준비해라, 그리고 충분히 파워가 있을 때 익스큐션 해라, 세이프하게 익스큐션 해라,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RxWin이라고 하는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레귤레이션 N, 아까 사실 156번이니까 그 위에 수많은 레귤레이션 대비 어떤 X 비클 타입의 소프트웨어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매핑을 실제로 OEM에서 이걸 데이터베이스와서 연결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OEM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트리거 포인트는 어떤 임팩트 어널리시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팩트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 즉 OEM이 될 수도 있고요. 티어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 썸즈 관련돼 가지고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레귤레이션 자체는 전반적인 뭐 OEM과 서플라이어를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OEM은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서플라이어들이 많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서플라이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썸즈 관련돼 가지고 서플라이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 뒤에 이제 제가 가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초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RxWin 넘버에 대해서 규약을 하고 있고,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유니클리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고, OBD 포트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RxWin 넘버를 이제 저장하고 할 때에 unauthorized modification, 즉
임의로 모르는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프로텍트 해야 된다. 관련돼서 이미 최근에 제정된 UDS에서 관련된 DID도 이미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레귤레이션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OEM 초점보다는 조금 티어 분들 초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CSMS에 대한 대응입니다. 155번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 사양, 그다음에 프로세스 뭐 서티피케이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주체는 사실 좀 애매해요. 물론 당연히 OEM이 그 전체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걸 받아야 되지만 업체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론 이제 OEM이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관련된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해야 되는데 티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서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ISO 26262도 그랬습니다. ISO 26262가 처음 나왔을 때에 그거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이 뭐 필요하느니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쨌든 CSMS를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티어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레퍼런스는 ISO 21434가 될 것 같습니다. 이 434에 이미 어떤 관련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도 요구 사항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버 시큐리티 CSMS를 대응하고자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ISO 21434를 먼저 준비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썸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썸즈는 마치 이제 OEM에서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계속 썸즈를 설명을 드리면서 포커스했던 부분이 임팩트 어널리시스였어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변경이 있을 때에 이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에비던스들을 잘 정리하도록 문서화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시스템에릭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OEM 같은 경우는 에이스파이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그러니까 OEM 자체 개발인 경우에 자체적으로 물론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런 에이스파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티어뿐만 아니라 사실 OEM도 자체 개발하는 경우는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귤레이션에서 요구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체계적으로 잘 정말 했느냐라는 증빙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OEM 자체적으로 또는 티어들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잘 제대로 돼 있어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우리 에이스파이스 레벨 뭐 3야, L2야 또는 뭐 ISO 262게 잘 되어 있어. 베이스로 했어. 사실 이러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증빙하는 게 제일 쉬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프랙티컬 가이던스에서 앞에서는 이제 CSMS 같은 경우는 ISO 21434 그리고 썸즈에서는 이제 에이스파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제 OEM 레벨에서는 헤드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앞서 가정을 이제 티어들 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티어 분들도 썸즈에서 일단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고 결국 임팩트 어널리시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 사항이 이제 향후에 오게 될 텐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에이스파이스 같은 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계신다고 하면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결국은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덕트는 하나입니다. 프로덕트는 하나일 거고요. 프로덕트 하나에 지금 ISO 26261이라는 요구 사항도 있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있게 되고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개별적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때에는요. 싱글 마스터 프로세스, 즉 이 세 가지의 ISO, 에이스파이스, 그리고 세이프티, 그리고 시큐리티. 세이프티가 아까 뭐 제가 시큐리티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큐리티랑 세이프티가 무슨 관계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시큐리티의 제일 중요한 그 보호해야 될 대상 타겟이 펑셔널 세이프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아이템이 제품이 펑셔널 세이프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시큐리티를 이제 분석하실 때에 제일 중요하게 검토를 자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펑셔널 세이프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셨다고 했을 때 다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또 사이버 시큐리티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과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구축하지 않으시면 사실 향후에 유지 보수하시기도 힘들고요. 만약에 기존에 이제 프로세스 따로 놓으셨다고 하면 더욱더 이런 요구사항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뭐 ISO 26162 같은 경우는 사실 법규가 아니죠. 그냥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법규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프로덕이 유럽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차량이든 또는 이슈든 간에 결국은 타입 어프로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렇다고 하면 시스테매틱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런 에비던스를 잘 준비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이것들을 이제 오릿 하시는 분들이 OEM이 아니라 타입 어프로버 어소리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프로세스 안에 어떤 마일스톤도 마찬가지로 잘 통합이 돼서 기본적인 디벨롭먼트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세이프티가 잘 통합이 돼서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프로덕트 자체가 프로덕트 위에다가 세이프티하고 시큐리티를 얻는다는 그런 컨셉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개발할 때 아예 세이프하고 시큐어한 이슈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또한 매니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프로덕의 라이빌리티라고 하죠. 라이빌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이 호모로게이션이죠. UNECE R155번, 156번을 만족하기 위해서 같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사이버 시큐리티, 펑셔널 세이프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베이스에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 머추리티라든지 기본적인 뭐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들이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물론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말씀들 제가 이제 2434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ISO 2027X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실 필요도 있고요. 또 펑셔널 세이프티도 261만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자율주행 시대에는 21448, 소티프라고 하는 21448도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레벨 3 이상을 위한 또 ISO도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탠다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내용들은 그 중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좀 중요한 메인 스트림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이런 분야들은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OEM과 서플라이어 레벨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OEM 레벨에서는 시스템 와이드 또는 비클 레벨 와이드로 세이프티, 시큐리티에 대한 리스폰서빌리티를 잘 구축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시스템에 대한 임팩트를 어나리시스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시큐리티나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당연히 IT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T와 이 오가네이션, 즉 연구소가 잘 얼라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잘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플라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서플라이어 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플라이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OEM 쪽에서 CSMS하고 썸지에 대해서 구축을 해야 되겠죠. 서플라이 측면에서도 이제 아까 제가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이버 시큐리티 이후에는 사실은 ISO 261 같은 경우는 아웃 오브 컨텍스트라고 해서 컨텍스트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어썸션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게서 더 이상은 이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컨텍스트 정보를 항상 같이 고려함으로써 주변에 뭐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OEM과 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CIA라고 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인터페이스 어그리먼트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OEM만이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서플라이어와 함께 서플라이어 체인 안에서 잘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펑셔널 세이프티, 시큐리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부터 디자인부터 그리고 뭐 베리피케이션 테스트, 개발 단계에서 고려가 잘 되어야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덕션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시큐어한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잘 제작이 되어야 될 거고요. 차량의 탑재에서 이제 SOP 이후에서 차량이 돌아갈 때에도 어떤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어떤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어야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험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레귤레이션에 맞게끔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결국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이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도 또 OEM이 하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시큐어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전체 사이클이 실제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전체 양산 이후에 전체 엔타이어 사이클 동안의 비이클의 사이클 동안에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서 OEM과 티어가 잘 협력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벡터에서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돼 가지고 서비스 그리고 인베드 소프트웨어 툴들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일단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 하고 있는 퀄리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스 또 물론 레귤레이션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티어분들 같은 경우는 OEM에 대한 요구사항도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OEM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서 타라 아날리시스, 뭐 시큐리티 컨셉, 코드 아날리시스 그리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펜테스트까지 해드리기도 하고요. 뭐 에이스파이스, 펑셔널 세이프티 프로세스부터 컨설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토사 관련된 저희 벡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VHSM이라고 프로덕이 존재합니다. 관련된 툴들도 보시면 벡터에서는 캐노를 시작으로 해서 차량에 있는 ECU를 개발하기 위한 툴들 중에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툴들 외에는 저희가 대부분의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세이프티가 관련돼 가지고는 뭐 벡터 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이제 PLM 같은 경우 또 프로덕트 라인 매니지먼트 관련돼서는 프리비전이라는 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특히 OTA 최근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툴들을 소개하고 가지고 있고요. 그 툴들 다 좀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벡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트레이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 번 마지막 남았고요. 이제 11월 달에 한 번 남은 트레이닝과 또 펑셔널 세이프티도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한국어로 저희 지사에서 진행하게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일정과 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매튜리얼들을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예, UNEC에서 제정했고 이제 내년 초에 릴리즈될 R155번, 156번 CSMS 썸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